우리가 임대계약을 하면은 부동산을 이제 걸려놓지 않습니까? 네네네. 임차인을 구합니다. 이렇게. 거기서 한 임차인과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차인, 또 다른 임차인들과 계속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어떤 사기,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금 이상의 전체 금액을 좀 달라, 좀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의심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가 요즘에 사실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하고 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이 역대 최대치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게 깡통 전세 사건인데요. 네. 전세 사기 중에는 이제 깡통 전세 외에도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 아니면은 여러 명의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니면 대리인이 집주인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편취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뭐 서류를 이렇게 제대로 본다 하더라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깡통 전세 피해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예전에 보통 갭투자라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갭투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임차인의 전세금을 끼고 주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 매매 가격에서 전세금을 차액, 그 소위 말하는 그 갭만큼의 돈을 투자하고서도 주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좀 많이 이렇게 어떤 투자 방법의 일환으로 이 주택을 매수하곤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집값이 오르면 모르겠지만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갭 투자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더라도 집 소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그 주택 가격과 전세금의 차이가 좀 많이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네네. 아니면 해당 주택의 어떤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생길 그 위험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위 말하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 주택인데요. 네. 근데 이 깡통 주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매수인이 주택을 살 때 주택의 매매 가격의 대부분이 세입자의 보증금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빚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의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 생기면은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바로 임차인들한테 이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뭐 집을 이제 빼고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어도 지금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만한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뭐 월세 내지는 전세금으로 은행이 빚을 변제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네네. 지금같이 이제 금리가 갑자기 인상이 돼버릴 경우에 집주인들이 이제 변제를 못하고 그럴 경우는 이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그 해당 주택에 대해서 이제 경매가 신청이 되고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이제 또 주택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을 제3자가 경락, 그 주택을 다시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 자체를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변제를 받고 그 뒤에 남은 것을 임차인들이 받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의 대부분 뭐 심지어는 전체를 다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소액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거의 뭐 천 단위에서 억 단위가 되는 금액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제로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경매에 이제 어떤 집이 처리가 되고 그러면 이 임차인은 그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전세 사기 중에 또 이중 계약 사고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또 어떤 형태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 투자를 하는 분들이 해당 거주지 근처에서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멀리 자기 거주지하고 떨어진 지역에서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 본인이 직접 가서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해당 주택이 있는 근처에 뭐 공인중개사 내지는 지인한테 그 건물 관리를 맡깁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관리를 맡은 사람이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집주인한테는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기망을 해서 전세자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명의 임차인들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명하고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 명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통 어떤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는 네. 또 우리가 임대계약을 하면은 부동산을 이제 걸려놓지 않습니까? 네네네. 임차인을 구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 명이 물어보는데 거기서 한 임차인과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차인 또 다른 임차인들과 계속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어떤 사기,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임대차 계약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사실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 뭐 이사 날짜가 잡히고 이러면 바로 탄론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임대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텀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2, 3개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뭐 오늘 계약 체결하고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 기간 안에 좀 집중적으로 여러 임차인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계약금 형태를 준 상태에서 어쨌든 이사를 하면 다 잔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계약금을 뭐 날리는 그 정도의 계약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그 임대인이 어느 정도 이제 공모를 하고 계약금 이상의 전체 금액을 좀 달라 좀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의심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관련한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임차인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게 어떻게 공시가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어떤 임대인, 그다음에 어떤 중개 업무를 하는 중개사를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모를 하면은 사실상 이거를 미리 알아내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욕을 엄청 많이 먹겠어요, 지금. 공인중개 사무실에 한번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네네. 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이제 공인중개사 옆에 또 다른 뭐 실장, 뭐 국장 뭐 이렇게 해서 네네. 여러 또 명칭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몰래 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 공인중개사가 그 사람은 독자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전혀 보고가 안 됐다. 좀 이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좀 투명하게 오픈된 내용들이 별로 없네요. 네네, 많이 임차인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믿고 하는 수밖에 없는, 뭐 검증을 하거나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 어떻게 뭐 공시를 되거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아파트보다는 뭐 빌라나 연립주택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은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공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 전세금을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다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명시적으로 공시하는 지금 절차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해당 빌라의 공인중개업소들에 물어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방법도 이제 아무래도 객관적이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죠. 안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 이상으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객관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데서 좀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공인중개사. 네.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나 신의성씨 의무를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택을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유자가 맞는지, 그럼 이 사람한테 과도한 어떤 담보물권, 저당권 이런 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쵸. 문제가 있는 주택인지 여부를 한 번에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빌라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연령층 자체가 사실은 신혼부부라던가 그 혼자서 생활하는 뭐 1인 가구, 그러니까 청년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네네. 사회 경험이 좋고 그런 서류를 접하는 기회가 좀 적은 분들이라서 더 이런 피해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혼부부 네네. 아니면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이 전세 사기가 다른 어떤 범죄 중에서 좀 더 안 좋은 게 개인이 그 누려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주거권이 그쵸,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금전적인 침해 이상의 고통을 피해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막 최근에 뉴스가 된 것처럼 어떤 되게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전세 사기 관련한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사실은 네. 좀 몇 년 전으로도 뭐 거슬러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유독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너무나 대량으로 지금 나와서 그러는 건 거죠. 네. 투자의 방법도 어느 정도 트렌드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런 갭 투자, 또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갭 투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십 채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낮지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아파트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채를 소유해서 이제 그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전세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은 계시니까요. 네네. 좀 피해를 보지 않는 안전하게 전세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